언제 썼느냐 하면은 부마 사태 난 직후부터 더구나 11.6 사건, 여름 때 11.6 사건을 하니까 부마 사태가 이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 18년 정권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부마 사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책을 써야 되겠다고 내가 취재를 하고 시작을 했고, 그때 내가 소속된 데가 국제신문 사회부였다고. 그 사회부의 동료 기자들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걸 같이 기록으로 남기자. 그래서 1980년 광주 사태 날 때까지 한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때가 분위기가 좋을 때라고. 아직도 신군부가 정권을 잡기 전에 이른바 1980년 봄이라고 해가지고 삼김씨,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나와가지고 마치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분위기가 좋고 언론도 상당히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취재 환경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취재를 할 때 시위했던 사람, 진압했던 사람, 그리고 그 나중에는 서울 청와대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그 다음에 김재규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6과 부마 사태의 연결 흐름을 찾아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마 사태의 의미는 뭐냐면은 18년 박정희 정권을 종식시키는 민중복귀거든요. 민중복귀고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마음이 바뀐 사람이 김재규, 조명태, 오근현이에요. 그래서 부마 사태가 없었으면 11.6이 없었어요. 그리고 11.6이 김재규한테 큰 정신적 영향을 줬어요. 또 김재규가 10월 18일 새벽에 부산에 왔어요. 부산 현장에 왔다. 현장에 와서 자기 눈으로 이 대규모 시위를 보니까 민심이 떠났구나 하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게 나중에 증명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럼 시간 순서별로 처음에 사실은 이제 15일 이진걸 씨의 그 유물 이제 시도가 있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쭉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좀 전체적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이야기와 내가 취재한 내용을 합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야 실감이 날 테니까. 나는 그때 부산지검경찰서 출입기자였어요. 국제신문 사회부 기자였어요. 10월 16일 아주 날씨가 좋았어요. 그 진짜 화창한 가을 하늘인데 오전 10시쯤 되니까 부산지검경찰서로 계속 무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산대학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때 기자들은 시위 현장에 취재를 하지 않았어. 취재해봤자 기사를 쓸 수 없는 그런 유신 시기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무관심했어요. 나 또한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점심 먹고 경찰서에 들어오니까 한성들이 많이 붙들려 오더라. 왜 붙들려 왔느냐 하면 부산대학교에서 시위를 하다가 나중에 해산을 했거든. 해산해가지고 부산 시내로 모이자 해가지고 걸어가다가 잡혀온 거예요. 잡혀와서 신문을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신문 조서를 쓰는데 왜 들고 일어났느냐 하는데 보니까 뭐 유신 독재도 듣고 아주 그때는 용감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도 내가 메모만 하고 기사 쓸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 다음 다시 회사에 오후에 한 4시쯤 들어오니까 광복동에서 오후에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현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현장에 나가라고 하는 지시가 없어서 어떤 사진기자는 사진 찍으러 가다가 편집국장이 왜 그런 데 가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마 사태처럼 사진 기록이 적은 사건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 구하려고 해보면 몇 장은 나올걸요. 동영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아예 사보타지를 한대. 나쁜 놈에서 사보타지. 당연히 취재를 했어야지.
그런데 저녁에 광복동이 우리 사무실 가까이 있어가지고 광복동에 식사를 하러 갔더니 완전히 이제 시위대로 덮여 있었습니다. 밤에. 그리고 밤 한 9시쯤 기억나는데 그 남포동 거리에서 이 시위 진압차가 작전차라고 불리는 이 트럭이 있었어요. 트럭을 누가 뒤집더니 거기에 불을 질러가지고 폭염이 솟으면서 펑 하면서 밤인데 그런 장면이 연출되니까 내가 그 순간 거기서 느꼈어. 아, 이거 박정희 정권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 왜냐? 그때까지만 해도 박정희 정권은 너무나 강철 같은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시위도 꿈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거리에 나와가지고 경찰 작전차를 뒤집고 불질러가지고 화염이 솟구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그러니까 평소에 대물을 많이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에 그걸 느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 이거 불길한 예감 딱 왔습니다. 자, 그 다음날. 근데 그날 있었던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언론사가 뭐 몇 군데 습격당하고 했죠. 제 경우는 부산일보하고 MBC 같습니다. 네. 국제신문은 그런데 타겟이 안 됐더라고. 그리고 사진기자들 이야기 들으니까 사진 찍다가 뭐 얻어맞기도 하고, 왜냐,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많아서. 그러니까 16일 오후에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전화가 많이 와, 시민들이. 왜 취재 안 하고, 취재하는 게 아니라 왜 보도 안 하느냐. 네. 어느 방송도 보도 안 했거든. 보도 안 하냐고 막 욕하고 전화 끊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10월 17일. 10월 17일 됐을 때 우리 생각으로는 하루 정도로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 하루 정도로 끝나겠지. 아니, 그런데 그 다음날 밤에, 17일 밤에 광복동 남포동에 가보니까 또 시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예상 밖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태가 전개될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상황이 더 앞질러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몇 번 봅니다. 네. 그럼 놀랐어요. 아, 이 예상 밖이다. 이렇게. 그날 또 이제 내가 돌아다니면서 취재한 데는 남포동, 광복동 뭐 이런 데고, 그 이외에도 그날 다른 지역에서도 주로 서구, 동구에서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일 비상계엄령이죠. 부산 지역 비상계엄령. 이것도 놀랐어. 왜 놀랐냐? 이 계엄령 사안이 아니거든. 계엄령.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 시위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이 16일 날 학생들이 광복동, 남포동에서 시위할 때 시민들이 합세를 했거든요. 이게 다른 시위와 다른 점이죠. 아마 박정희 정권 18년에 학생들이 시위할 때 시민들이 합세한 거 처음이에요. 시민들이 박수치고 뭐 콜라 사주고 담배도 던져주고 해가지고 시민과 학생들이 합세했다는 것이 김재규가 인식한 가장 큰 신각성입니다. 그래서 밀란이라고 표현했죠. 밀란이 일어났다. 밀란이라는 것은 민심이 돌았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김재규가 그 상황을 인식을 할 때 실제보다 과대평가해서 인식했을 수가 있어요. 와서 이 사람이 여기 왔기 때문에. 와서 자기 눈으로 18일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시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박정희나 차이철하고는 그런 점에서 틀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휘관은 현장에 가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멀리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일 비상계엄령이 펼쳐졌습니다. 아, 나는 이것도 과잉 대응으로 했어요. 그런데 18일 밤 이제 비상계엄령 하라고 광복동에 또 나가봤더니 또 시위를 하는 거야. 아니, 군인들 상대로 시위하는 거야. 이것도 처음이고 비상계엄령이 펴져 있으면은 들어가는데 남포동 근방에서 시위를 하다가 공수부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그냥 아주 가혹하게 이제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수부대가 많이 투입이 됐고, 공수부대가 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불러가지고 때리고 하는 게 또 민심을 상당히 좀 이렇게 나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출동한 공수부대는 그때 자기들이 시위 진압에 성공했다고 판단한 거라.
그런데 그게 광주 사태에서 공수부대가 출동하면은 시위 진압은 간단히 끝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거라서 이게 광주 사태와 연결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부마 사태 때는 사망자가 없습니다. 부상자는 많고. 근데 이게 막 뜬 소문이 막 도니까 사망자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때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보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보도를 안 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비로소 국민들한테 이 사태의 심각성이 알려지는 거죠. 자, 계속 놀라는 거예요. 16일도 놀랐고, 17일도 놀랐고, 18일도 놀랐고, 그 다음 19일부터는 마산에서 일어나요. 그죠? 네. 마산으로 이제 붙어가지고 부마 사태가 되는 거야. 마산에는 미수령이 내리죠. 네. 부산은 계엄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군대가 출동하니까 이제 소강 상태가 이어졌어요. 이어지다가 10월 27일, 10월 26일 밤에 어디서 살인사건이 나서, 내 관할은 아닌데 옆에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나서 밤에 거기 가서 살인사건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되니까 6.5라는 발표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6.5. 6.5 하면 이건 뭐 암살이라는 뜻이니까 그 순간 이게 우리가 취재했던, 내가 취재했던 부마 사태와 11.6 사건이 바로 연결되는구나 하면서 부마 사태가 역사적 의미를, 한국 현대사를 바꾼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마 사태는 11.6의 도화선이 되었고, 11.6은 또 어떤 사건이냐. 우리나라 역사에서 11.6이 30년을 결정한 사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을 끝내고, 네. 그 다음에 11.6 그날 김재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로 연결되는 그 뒤의 한 12년 의 권력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11.6이라고. 18년 권력이 죽고 그 뒤에 12년 연속되는 전두환, 노태우 합치면 30년이죠. 네. 30년을 결정한 사건이 11.6 사건입니다. 이 11.6 사건의 도화선이 부마 사태고, 요게 이제 우리 역사적 맥락에서 본 부마 사태의 의미고, 내가 뭐 6.5에서 구체적으로 이 타임라인을 쭉 하면서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됐느냐 하는 것은 뭐 여기 다 취재를 했으니까 정리하면 되겠지만, 내가 아는 걸로 막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루 전날 10월 15일에 이진글 씨죠. 이진글 씨가 유인물을 뿌려가지고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유인물을 뿌렸는데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았어요. 그죠? 모이지가 않았는데 이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유인물을 다 좀 잃고 데모하러 나가려고 그랬더니 지휘자가 없어가지고 누가 이 유인물을 뿌렸냐고 웅성웅성 했어요. 유인물만 뿌려놓고 누가 도망간 줄 알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산대학교가, 데모를 잘 안 하는 부산대학교가 좀 흉흉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날 10월 16일 날 그 경제학과 학생이지. 정광민 학생이 그 친구들 세 사람이 밤새워가지고 이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 뿌리니까 그 앞날에 있었던 실패한 시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학생들이 뛰쳐나온 거 아닙니까? 뛰쳐나와가지고 운동장을 몇 바퀴 도니까 진압을 하러 들어왔지. 경찰이. 그죠? 그 블랙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이 최루가스를 뿜는 그걸 가지고 본관까지 들어와가지고 본관에 막 최루탄 던지고 해가지고 완전 부산대학이 숙대밭이 된 거예요. 그게 학생들도 제가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 전체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교본 밖으로 나가려니까 막다가 나중에 뭐 우리 집으로 가란다 해가지고 다 집으로 가는 척 하면서 광복도는 몰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위가 학교 안에서 머물러서면 이 큰 사건을 안 간다고. 이 진압을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하여튼 진압의 한 작용으로서 시위가 도심지로 가버려요. 도심지. 그럼 그때 왜 시민들이 앞서했느냐? 시민들이 앞서했느냐 하는 건 첫째, 10월 초에 1979년 10월 초에
김영삼 씨가 국회의원 제명을 당했어. 정치적 사건으로 가장 큰 사건이에요. 제명을 당했는데 무슨 뉴욕타임스와 기자회견 해가지고 사대주의적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무리하게 제명시킨 데 대한 부산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 전체도 이건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이분이 김영삼 씨가 부산 출신 아닙니까? 부산 서구 국회의원이거든. 부산 사람들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이 정치 상황으로만 민주공화가 일어나는 건 없고 경제가 나빠져야 돼. 그날 그해 79년은 제2차 오일 쇼크가 왔어요. 이란 사태가 있어가지고 이란 팔레비 정권이 무너지면서 제2차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기름값이 배럴당 한 30달러까지 2배로 뜁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지. 물가가 막 오르고 정치 불안에다가 경제 불안이 같이 왔어요. 여기에 세금 문제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상인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포동, 중앙동은 상인들이 집결되어 있는 데라고. 그렇죠? 그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그 뭐 음식점 많고 술집 많고 작업할 상점 많으니까 상인들이 많았다. 상인들이 불만이 많았어. 그런데 그 속으로 학생들이 유신 철폐를 거치면서 뛰어드니까 자연히 응원부대가 되버린 거지. 응원부대. 요게 이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이고, 뭐 경찰력으로 그때 진압하는 게 좀 무리였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군부대를 동원해가지고 해병대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수부대도, 내 기억은 3여단인 것 같은데, 3여단. 바퀴도 주둔자거든요. 나중에 12.12 사건 때 중요하니까 또 들어오고 해가지고, 진압은 간단하게 된 거예요. 그죠? 제대로 된 17, 18을 했는데, 19일부터는 뭐 없어지고 있으니까. 다만, 이게, 이 정권, 이 박정희 같은 권위주의적인 정권은 1% 도전도 허용하지 않거든. 굉장히 경직된 조직이 큰 것 같지만은, 이렇게 충격이 딱 가해지면은, 여기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해요. 유연하게. 민주정부라 하면은, 뭐 그런 소요 사태가 나도, 뭐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소요 사태가 나도. 그러나,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를 훼손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막 과민 반응을 한 거지. 그래서 11.6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선생님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타임라인별로 보면, 그때 아까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엄이 굳이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갈까? 좀 들어가면서 이 써머리 좀 하고 그 가면서 같이 하죠. 뒷부분 좀 하고 가면 좀 잠깐만. 그래서 계엄군이 굳이 뭐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부산시장도 계엄 필요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계엄까지는 필요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계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뭐, 다 기록에서 나와요.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초동 진압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타이밍이 참 이게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도 기분 나쁜 타이밍인데, 10월 17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유신 선포 7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10월 17일. 그래서 그 공화당 유정회 국회의원들 그리고 박 대통령 모시고 그래서 축하연을 하고 있었어요. 축하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위 보고가 자꾸 들어오니까 상당히 감정적으로도 격분했을 거야. 그때는 내무장관이 구자춘 씨인데, 부산시장은 최석원 씨인가? 맞죠? 최석원 씨.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래서 당장 보고를 듣고 아주 그 뭡니까 7주년 행사도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청와대로 가서 비상국무회의 소집하라고 그래가지고 통화시키는 것이고, 그때 공수부대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결정도 아마 박 대통령이 직접 했을 거예요. 흔히 차지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글쎄 차지철이 그 결정이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이고,
그게 자신의 운명을 만드는데, 그래서 18일 날 새벽에 김재규가 현장에 나타나고 해서 이제 11월과 연결되는 고리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아마 내 생각으로 18일에 김재규가 현장에 안 왔더라면 11월 사건은 안 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쓰신 책에는 차지철이 미리 연락을 하고 월권 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도 군이 미리 준비한 정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박 대통령이 결정하기 전에 그러면 차지철이냐 아니면 또 예를 들어 정승화 당시 현재 참모총장의 증언록에 의하면 그 당시 회의에 공수부대가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고 특히 공수부대는 미군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자기가 추천했다. 그게 맞을 것 공수부대를.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정성화 장군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차례차례 떼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지금 말한 대로 공수부대는 기동성이 있고 또 지금 그때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데니까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것은 비선계엄령이 그날 아마 18일 새벽이지, 새벽을 의식을 기해서 발효된 거 아닌가 기억이 되는데 그걸 출동하려면 그 전에 이미 부대가 다 배치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날 오전부터 이렇게 움직였다고 봐야죠.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결심한 거기 대비 내가 여기도 나옵니다. 거기 이광구 사령관이지. 이광구 사령관이 차를 타고 현장 상황을 시찰한 것도 있다고 대비하기 위해서 그죠. 상부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군대가 나와서 출동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당신이 나와서 확인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나왔다가 뭐 시위대 애호 사이고 하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 시점, 지금 질문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 조금 더 여쭤보면 당시 현재 선생님께서 취재하셨을 때 취재원들에게 얘기를 들으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미리 준비했다는 게 예방 차원인 건지 박정희 대통령의 당시의 결정이 2시간 만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실제 그 전에 혹시 차지철 또는 그 실제로 그런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 차지철일 수도 있고 또는 어쩌면 우리 역사에 지금은 등장하지 않았던 그 전두환 보안사령관일 수도 있고 견제 차원에서 그럼 어떤 쪽의 흐름들이 좀 얘기들이 있으셨는지 그때 취재를 하실 때 증언자들의 이거는 이 계엄령 표는 이 관계는 다 절차가 있어요. 근데 작전 절차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또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확보한 그 기록이 있을 거라고. 11.6하고 부마 사태에서 어떤 과정을 치면서 좀 그건 무슨 전두환은 아무 관계 없고 이 부분에서 전두환이가 관계가 있다면 우리 정도지. 이제 비상계엄령이 펴지니까 합동수사본부가 생겨요. 그건 다 계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보안부대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때 보안부대장이 권정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제5공화국 한때 11세가 되지. 민정당의 사무총장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전두환이가 이 사건에 부분적으로 연결이 되지. 당시의 상황은 항상 중앙정보부가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이니까 중앙정보부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전두환은 11.6 사건 나기 전에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마사태 진압이라든지 이런 관계없어요. 근데 그 2시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내려가고 그리고 아침 8시인가에 전두환 합수부장이 내려가거든요. 그 합수사령관. 근데 이 형태에서 실제 계엄군에게 진압 요령을 지휘를 하는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엄의 명령 체계가 좀 다른 형태지 않습니까? 혹시 취재하실 때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얘기는 없었어요? 뭐 조역 중에 조역이고 정보부가 가장 힘센 기관이고 그리고 그건 뭐 진압이라는 것은 무슨 진압 문제는 군의 작전에 속하니까 그리고 진압이란 게 그게 뭐 복잡한 게 아니라 군대가 출동하면 일단 시위는 끝난다는 게 그때 정석이야. 아무도 군대에 도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광주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군대에 도전했다가는 총 맞는다 이런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군복 입고 총 들고 배치되는 순간 지났거든. 근데 거의 잠시 그게 이제 남포동에서 한 300명 정도, 나도 그걸 현장을 보는데 한 3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다가 뭐 간단하게 한 10분 만에 끝나는 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19일이었습니다. 18일 저녁. 거기도 여기 적어놨어.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전두환이라는 인물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었던 시기입니까? 전혀 없죠. 전혀. 그럼 모든 국민들이 10월 26일 이후에 전두환 소장을 알게 됐지. 이름도 몰랐어. 근데 그 합수부나 계엄사 전설을 보면 거기 초기부터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학생들이 그 계획 없이 시위를 했지만 이걸 막는 입장에서는 이건 게릴라전처럼 여기저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이건 뒤에 분명히 배우하는 배우가 있고 그렇지. 이건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항상 그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 11.6 사건이 왜 났느냐 하면은 부마 사태에 대한 평가,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좀 생기지. 이견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 사태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장기 독재에 대한 불만, 김영삼 제명에 대한 불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축적되는데 또 학생 시위가 가세를 해가지고 불을 지른 것인데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고 마치 뭐 당시에 야당이 선동을 했다든지 김영삼 세력이 선동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보고를 하는 부서가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김재규는 자기는 정확하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했고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책회의를 해요. 그게 11.6 이틀 전이죠. 그런데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쭉 대책을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서민들이 불만이 많았다. 서민들이 불만을 왜 가졌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잘못한 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그 유명한 사실 끊고 듣나? 먼저 이거 써보니까 지금 대단하십니다. 그때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데. 이런 대목이 있죠. 이런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네. 이것은 김재규의 주장입니다. 김재규가 재판 때 네. 자술서에서 주장하는 건데 본인이 부산을 다녀오면서 바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김계원 차지철 실장이 동석하여 저녁 식사를 막 끝낸 식당에서였습니다. 부산 사태는 체제 저항과 정책 불신 및 물가고에 대한 반발에 조세 저항까지 겹친 밀란이라는 것과 전국 5대 도시로 확산될 것이라는 것 및 따라서 정부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 등 본인이 직접 시찰하고 판단한 대로 솔직하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박 대통령은 버럭 화를 내더니 앞으로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 이제는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자유당 때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 명령을 하여 사형을 당하였지만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하면 대통령이 나를 누가 사형하겠느냐고 역정을 내셨고 같은 자리에 있던 차 실장은 이 말 끝에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이고도 까딱 없었는데 우리도 대모대원 200만 명 정도 죽인다고 까딱 있겠습니까? 하는 무시무시한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반응은 절대로 말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압니다. 이렇게 쭉 자기 변명을 한 겁니다. 이걸 또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박 대통령이 상당히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지. 근데 박 대통령 그 심리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박 대통령이 뭐 발표 명령할 사람도 아닌데, 말이야 뭐 거기서 뭐 자기처럼 이런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이건 농담 이 사담 비슷하게 하는 이런 자리인데. 그러나 박 대통령이 상당하게 이 부마 사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상경영이라는 게 바로 과민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 박정희 대통령도 좀 평상심이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타임라인으로 조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16일 날 저 시위가 일어나면서 남포동으로 집중되지 않습니까? 당시 경찰 병력의 움직임은 보실 때 어땠습니까? 이 경찰이 시위 진압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걸 알아요. 부산에서 이런 시위가 없거든. 시위 진압 경험이 없으면은 보통 과잉 진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광주 사태도 출동한 공수부대가 시위 진압 장비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체류탄도 안 가지고 오고 방패도 안 가져왔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돌멩이가 날라오니까 과잉 진압하는 길이 살길이라 해가지고 몽둥이 들고 가서 난타를 하다가 이게 또 구경하는 광주 시민들을 격분시켜가지고 시위를 확산시켰는데, 부산에서는 내가 그때 부산지경찰서를 출입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저 동네에서 몰려오는 학생들 진압하러 나가는데 방패가 있었는데 방패를 안 가져갔어요. 그게 뭐 만만하게 본 건지 뭐 황급하게 가지고 방패를 안 가진 상태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면서 공사장에 있는 돌멩이 집어 던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도망갔다고. 진압하려고 간 경찰이 돌멩이 날아오는 이 방패 없으면 맞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1패 도지했어, 1패 도지. 그 정도였으니까 경찰이 좀 뭐라나. 이게 부산에서 그런 시위가 일어난다는 상상 못했으니까. 근데 그 정보과나 당시 이제 대학은 사실은 감시 체제였었는데도 전혀 낌새를 못 차렸다고 하던데. 낌새는 차렸죠. 여러 가지로. 이런데 남은 어느 걸 못 차렸느냐 이렇게 확대될 줄 몰랐지. 그러니까 그때는 뭐 유인물 뿌리다가도 잡혀가서 퇴학당하고 그랬잖아요. 네. 또 학교 안에 또 학교 행정부서 안에 그런 감시를 하는 부서가 있었잖아요. 그죠? 대학교 안에. 그리고 여기하고 또 각 경찰서 정보과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비하는 게 서로 이렇게 유인물 뿌린다든지 낙서한다든지 하는 데 대한 대비지, 이렇게 수천 명이 시위하는 걸로 확대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확대되는 과정이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정광민이라는 학생이 유인물을 딱 뿌리니까 이게 마치 인화물질이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누가 성냥불 그어대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폭발해버렸잖아요. 문제는 그 폭발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분노라고. 분노. 누구에 대한 분노냐. 장기 집권에 대한 실증도 나고, 박정희 대통령의 실증도 나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제명한 거 이거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컸지 뭐. 물론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학생들, 정광민이나 이진걸 이런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서 상당히 반정부적인 이념 의식화가 되어 있었지. 그것도 영향이 있죠. 그 선생님 표현, 그 책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그 정보과나 이쪽에서는 사실은 중부교회 내지는 부산의 운동권들과 이진걸이나 정광민 학생은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고, 그렇죠. 그 표현의 피라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보망에 처음에 인지하지 못했고, 당일 날도 수배를 그쪽에 때리지 못했다는 게 그래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좀 늦게 대응한 게 그래서 아닐까. 미리 알고 어떻게 대응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는 아니겠어요. 미리 대응한다는 게 뭐. 왜냐하면 계획적인 어떤 게 아니라 이 시위 자체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시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미리 대응한다는 게 그걸 미리 다시 말하면 뭐 당시에 그러니까 중부교회라든가 뭐 양세협동조합이라든가 그쪽 감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그 움직임. 그런데 그쪽보다는 전혀 말하자면 이 선상에 올라오지 않았던 이진걸, 정광민 두 학생이 했으니까 두 학생에 대한 정보는 파악이 되지 않은 사진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럼 당시에 부산에서 그러한 시위를 도모하겠다라고 생각됐던 조직의 상황, 현황들이 어땠었습니까? 즉 이를테면 아까 뭐 도시성교회니 뭐 중부교회 양서협동조합이니 이런 그건 단체들의 뭐 외곽에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또 김광일 변호사 같은 사람 그때 노무현 문제는 일은 없었고 사람 중심으로 열심히 그 민주화 운동 또는 인권 운동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또 가끔 와서 이렇게 듣고 하는 사람 중에 학생들이 있었고 그게 학교 안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하는 그런 관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진걸, 정광민 두 사람이 이렇게 쭉 보면은 간접적으로 그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있으나 무슨 같은 조직도 아니잖아요. 그죠? 조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진걸, 정광민 두 개인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누구 지지받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아 이건 난 못 참겠다 그래야 이런 불의가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한 점에서 나는 그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조직으로 한 게 아니고 개인 두 사람이 화가 나서 이게 의분심이지 사실은 의분심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의분심. 그 전형적인 부산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부산 사람들 기질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불뚝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가끔 부산 역사에서 나오잖아요. 네? 불뚝성이라는 거. 그래서 뭐 그 뒤에 이 부마 사태는 부마 사태로서 끝난 게 아니고 80년대에도 부산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85년 2.12 총선, 2.12 총선에서 그때는 한 지역구에서 두 사람이 당선되는 구도에서 부산에서 여당이 민정당이 세 사람이 떨어졌다. 세 사람이. 그래서 이변이 생긴 겁니다. 2.12 총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12 총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의 역사가 민주화로 방향을 바꾼다.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변을 만든 게 부산이라고. 2.12 총선. 그런데 여당이 그때 전국에서 5명이 떨어졌어요. 한 사람은 부산에 여기 강남 지역에서 서울 강남 지역에서 또 한 사람은 대구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세 사람 광주에서는 한 사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1 김영삼 주도하는 신민당이 제1야당이 되어버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민심이 민주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이변이 부산에서 일어났다. 그 다음에 1987년 6월 18일 1968년 6월 사태 때 한참 시위를 하는데 6월 18일이 결정적이죠. 서울에도 물론 시위를 많이 했지만 부산에서 시위대가 부산시청을 포위를 하고 KBS를 포위해가지고 아 이거 군대가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한 번 군대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6월 19일 그 다음 날 전두환 대통령이 계엄령표에 되겠다 해가지고 소집을 합니다. 다 지시를 해요. 오늘 몇 시부터 계엄령 편다. 우리도 오늘 밤부터는 어제 나는 올라줘서 기자를 했는데 도망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전두환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걸 철회를 합니다. 그때도 부산 때문에 부산 대시위 그걸 부산 사람들이 기념을 안 하죠. 6월 18일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네. 6월 18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결국 6월 18일 이후 6월 11일 이후 6.29 선언 6.29 선언이 나온 계기라고 부마 사태가 11.6 사건의 계기고 6월 18일 부산 대시위가 6.29 선언을 만들어내는 계기입니다. 이 두 개가 부산의 역할이에요. 부산. 근데 부마 사태는 아는데 6월 18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더라고요. 이때 계엄령을 하려고 했더니 전두환 대통령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 계엄령 표면은 서울 올림픽이 88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올림픽
못하게 된다. 또 미국의 압박도 있었고 군대가 한 번 더 나오면은 내도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겠지.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줘야지.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합작으로 나온 게 6월 29일 6.29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이 요구하는 거, 민주화 세력이 요구하는 거 다 받아버렸죠. 그래서 부마 사태 정신이 87년 6.18 정신으로 이어진 85년에 2.12 총선, 그 다음에 6.18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꼭 알려주세요. 부마 사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건강한 민주화 정신, 건강한 민주 정신, 건강한 민주 정신 하면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입니다. 순수한 정의감이에요. 정의감. 정의감이라는 건 뭡니까? 핵심. 불공정한 거는 못 본다는 거죠. 불공정한 거는 못 본다. 하는 게 한국의 역사를 바꿨어요. 특히 이 민주화 운동에서 대목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원인 부분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책에 쓰셨는데 말씀 안 해주신 부분이 YH 사건이 당시 이제 그 경제학과 2학년이었던 정강민 이제 이런 사람들 그렇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게 불합리를 사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랬다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YH 사건은 YH라는 회사에 세사의 그 노동자들이 여기 당시에 야당인 신민당 당사를 전도했는데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진압하다가 한 사람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노사 문제로 간 거라.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는 민주화 시위라든지 이래가지고 정치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이게 노사 문제로 간 거는 아주 드문 경우예요. 정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되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은 오히려 이런 노사 문제에 대해서 더 예민했던 것 같아요. 노사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불평등 문제라든지 또 노동자 중심으로 뭐 생각해야 되고 기업에 대한 나쁜 감정, 악감정 이런 것도 섞여 있으니까 학생들에게는 YH 사건이 영향을 주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역시 김영삼 제명이 컸고 상인들에게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저항이 컸습니다. 이어서 이제 부마니까 마산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산이라는 곳에 부산과 인접하긴 하지만 이 부산 사태에 의해서 마산으로 옮겨가게 된 과정, 특히 또 왜 마산은 훨씬 더 과격하거든요. 시위 양상에 내리는 것도 보면 마산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산은 내가 직접 가서 취재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간접적으로 취재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거기도 마산 시위도 발화점은 경남대학이죠. 맞죠? 대학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위는 조직된 데서 일어납니다. 조직된 데서. 아무나 데모를 하는 게 아니고 조직된 것은 역시 대학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나이도 젊고 하니까 이제 부마사태가 글로 불이 붙었는데 부산 마산은 4.19 때부터 같이 움직이는 달입니다. 4.19 때는 마부 사태예요. 4.19는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마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발포를 해가지고 15명만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부산으로 가요. 부산에서 또 막 와글와글 하고 이게 결국은 서울로 가죠. 순서가 마산, 부산, 서울. 추도하는 학생도 고등학생이 추도합니다. 고등학생이 마산, 부산, 대학생이 그때 그 다음에 서울로 오면서 대학교로 간다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승만 물러나라는 이야기 나오지도 않았고 선거 다시 하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마산은 인접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같은 도시권이니까 또 뭐 마산 경우에는 그 수출 자유 지역이 있고 노동자가 많고 하니까 이런 시위가 일어날 만한 사회 경제적 요인은 있고 무엇보다도 지리적 근접성에다가 그건 있어요.
근데 계엄령이 아닌 위수령이란 말이죠. 네, 이게 위수령. 좀 다른 이렇게 대응했다는 것도 저희가 좀 재밌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수령을 편다는 것은 사실은 부산도 미수령을 폈어야지. 계엄령 펴면 가장 달라지는 게 많잖아요. 그죠? 영장 없이 체포하고 그 다음에 언론 검열을 할 수 있고 하는데 미수령은 경비 차원이거든.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일을 군대가 한다는 그 차원인데 그게 정상적인 대응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미수령을 편 것은 부산 해보니까 간단히 진행이 되더라.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단계를 낮춘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부산에서 시위할 때 혹시 그 시위대 행렬들이 불 꺼라 이렇게 외치는 게 있었습니까? 많았지. 그래 뭐 남포동 이런 데서 왜 불 꺼라 했는지 뭐 사진 안 찍히려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많았지. 아, 부산에서도 불 꺼라는 네, 이야기 네. 많이 했군요. 깜깜했어. 암흑이었어. 남포동, 광복동. 그때 또 통금이 있을 때라. 통행이 심한. 시위대에 노출이 안 되기 위해서 불 꺼라 이렇게 외치는 그랬다고 보죠. 그 당일날 부산 치안감을 먼저 교체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송치안감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뭐 송치안감 체계에는 송치안감이 시위 전문으로 막는 사람이라서 교체했다고 그 얘기해 주셨는데, 그 빠르게 그 경찰의 지휘부를 교체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 시위 초동지라면 실패했으니까 빨리 긴급 대응을 하려면 바꿔야지. 당시 구자춘 내무장관이죠. 이 사람 아주 과단성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5.16 주체 세력입니다. 그 경력에 보면은 그 전에 서울시장을 오래 했어요. 이 지하철 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앞에 경북지사. 항상 박정희 대통령이 매우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사도 과감하게 할 수 있었겠지. 언론 같은 경우에 선생님 기자 그 김탁돈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당시에 진짜 시민들한테 위협을 당할 정도로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 아주 적대적이었지. 시위대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시위라는 것 자체가 데몬스트레이션 아니에요.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은 보여준다는 뜻 아니에요. 시위라는 것은 보여준다는 뜻이고 보여주려면 언론에 보도가 돼야 효과가 있는 게 시위 아닙니까? 근데 언론이 시위를 보도 안 하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요사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러고 이미 그때 일종의 유신체제가 72년 10월 17일 그때가 이제 7년이 흘러다가 보니까 아주 이게 통제가 강화되는 시기가 75년 월남 패망 이후입니다. 월남 패망 이후 75, 76, 77, 78, 79. 요 기간에 가면은 아주 언론 통제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시위는 보도 못한다 이렇게 돼요. 시위는 보도 못한다. 그럼 기자들도 시니컬해져가지고 시위 현장에 나가지도 않아집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나 보도 못하더라도 취재하고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 계엄 상황에서의 검열은 그때 당시 처음 받아보셨어요. 계엄의 검열. 군 허가를 받아. 그 전에 됐었지. 됐습니다. 유신 선포한 다음에 네. 언론 검열. 계엄령 펴면 무조건 언론 검열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신 선포 72년 10월 17일. 그 다음에 부마 사태. 그 다음에 12월 때 또. 그 보니까 몇 시까지 기사를 갖고 들어와라 뭐 이렇게 시간표도 정해져 있고 그렇던데 당시 신문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계엄 상황에서. 계엄 상황에는 뭐 군대가 나와서 쫙 하니까 거기에 협조를 해줘야지.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은 없었지. 살벌했대요. 살벌했다는 느낌 별로 안 드는데. 살벌했다는 느낌. 누가 또 살벌할 정도 같으면 시위를 해가지고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체포는 한 1000명쯤 체포했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부상자도 없었고 그래서 광주 사태처럼 뭐 살벌했다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은 하지 말라는 취재 다 하셨던데요. 그 당시에. 취재가 몸대로 하지. 설치는 못하니까. 그러나
11.6 사건 나고 나서 이거는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11.6 사건이 안 났으면 부마 사태는 역사 속에서 아주 작은 사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40주년 하는 것도 11.6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는 그 점이지. 그래서 11.6 사건에 대해서 부마 사태에 대해서 이 정권은 어떤 대응을 보였느냐 하는 걸 제가 이 책에 쓴 거고, 내가 처음 썼을 때는 부산에서 기자석을 했기 때문에 시위의 과정에 대해서 현미경처럼 들이대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발표하려고 하더라도 완전 전두환 정권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것도 쓰지 못해요. 전두환 정권 때는 또 부마 사태에 대해서 못 썼습니다. 부마 사태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었던 게요, 85년 2.1 총선 다음에, 그것도 내가 제일 처음 썼고, 부마 사태에 대해서 내가 제일 처음 쓴 기자가 저입니다. 월간조선. 1985년 5월일 거예요. 5월. 그게 부마 사태를 처음 썼고,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85년 5월로. 그때까지는 부마 사태도, 권수 사태는 또 이미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부마 사태는 완전히 금기가 돼 있었죠. 그러다가 85년부터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니까 언론 자유가 이제 확대된다.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부마 사태를 쓰니까 11.6 사건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11.6 사건을 쓰니까 그다음부터 광주 사태도 쓰도록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 자유가 막 확대가 됩니다. 그게 당시에 가장 언론 자유를 만끽한 매체가 월간조선하고 신동아입니다. 이 신문보다도, 신문은 통제가 심했는데 잡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 이런 다큐멘터리나 스토리나 내막이나 비화 기사를 막 쓰도록 했다. 또 많이 쓰면은 책이 막 풀려요. 그래서 이 금기를 깬 게 월간조선하고 신동아 또 둘이 경쟁을 하면서 부마 사태를 쓰게 되고 11.6을 쓰게 되고 광주 사태를 쓰게 되고 마지막까지 못 쓴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게 바로 12.12 사건입니다. 12.12 사건은 언제부터 쓸 수 있었느냐? 87년 6.29 선언 다음부터. 그 알겠죠? 그러면 그때 증언들을 다 확보하셨습니까? 그 청와대 회의까지도 다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럼 어느 사람 만나서 여기 서울에 있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권력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고 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는 전두환 정권인데, 전두환 같은 경우는 부마 11.6이나 부마에서 좀 더 자유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부마에 대해서 그렇게 뭐 광주나 12.12면 조금 취재하는데 그걸 알리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왜 이렇게 부마가 안 알려졌을까? 한두 번이지. 부마 사태, 11.6, 광주 사태. 그럼 12.12 사건은 시기적으로 봅니까? 11.6 다음에 12.12거든. 그러니까 부마 사태, 11.6 사건, 12.12 사건, 그 다음에 광주 사태. 이 네 개가 다 연관되는 사건 아니에요. 그죠? 앞에 뒤가 이 기성전결로 연결이 된다. 제일 앞에 있는 게 이 부마 사태지. 그러니까 부마 사태가 그 뒤에 세 사건을 일어나도록 만든 사건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부마 사태가 네 문제. 그런데 가장 지금 적게 취급되지. 그죠? 광주 사태 또는 11.6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역사성을 제대로 이번에 다큐멘터리 찍을 때 여기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반드시 87년 6.29 선언의 촉발점이 부산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앞에. 지금 이 부마에서 사망자가 없었다를 사실 계엄군이 스스로 잘한 걸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계엄 전사에 보면. 그렇게 예. 근데 지금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직 확정은 안 났지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봤던 것이 계엄 사령관이 그 발포에 대해서는 엄명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성,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이 부분이 사실 광주와 차별화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때 계엄 사령관이 박창근 네. 분수기 사령관이죠. 네. 네. 그 박창근 씨가 그때 총무처 장관도 한 분이고 네. 아주 그 젠틀맨입니다. 사람 훌륭한 분이에요.
또 6.25 때 고지전에서 아주 전투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발포 명령이나 이런 거는 이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 그 중요성을 알아요. 이 발포 명령 잘못 내리면 총 쏘는 사람도 어떤 때는 불안해가지고 막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합리적인 걸 내렸다고 나는 봅니다. 박창근 당시에 중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발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쓴 사람과 사실은 광주에서의 계엄군도 베트남 전쟁을 치러봤고 이런 사람 죽이는 일을 했던 군인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는데 광주에서는 발포가 났단 말입니다. 총을 쏘았단 말이에요. 발포 명령은 없었죠. 예. 광주 사태는 발포 명령이 없어요. 발포 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하지. 광주 사태는 그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네. 그때 발포는 1980년 5월 21일 정오 무렵에 전남도청을 지키고 있던 공수 11여단을 향해서 차량으로 돌진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공수부대원 한 명이 깔려서 현장에서 적사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실탄을 갖고 있던 장교, 그때 실탄을 갖고 있던 사람은 장교라고 해요. 장교가 그 차량을 향해서 쏜 것이 최초의 발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격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시민들도 무장했어요.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이게 상호사격이 된 거지. 잠시만 9점 좀 주세요. 하나, 둘, 셋. 끊었다 가게? 지금 오케이. 조금만 더. 당시에 이제 지금 이전에 이제 그때 참여했던 시민들을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제 아직 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분도 많아요. 부마의 고문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그 시위 참여자들에 대해서 대응했던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부마에 대해서 아예 뭐 광주나 이런 거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아예 못 나서시는 분들. 내 생각은 가호행위가 있었다면은 진압 과정에서 가호행위는 없었고 진압이라는 것은 원래 과격하게 하는 게 진압 아니에요. 온건하게 하는 건 설득이지 진압이라고 그러지. 물리력을 과하게 행사하는 게 진압인데 다만 공소부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공소부대원들이 아주 무리한 그 진압 행위를 했어요. 그건 내가 쓴 부마 사건의 유고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 얻어맞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소부대가. 그런데 공소부대는 그걸 또 잘했다고 평가를 했다는 거지. 진압을 잘했다는. 그런데 이게는 시민들 입장에서 그때 저 언론사에 전화가 많이 왔어요. 나도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지나가다가 잡혀가지고 얻어맞았다고 한다는 그런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 공수부대가 진압용 부대가 아니라는, 공수부대는 시위 진압용 부대가 아니라고. 공수부대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지. 이 부대를 진압용으로 투입하면 참 위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했다고요. 그런데 광주에 투입한 게 거의 잘못된 거라고. 광주 사태의 비극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공수부대를 거기 투입하면 안 돼. 경찰을 출입하든지 평소에 다른 부대를 훈련시켜서 투입해요. 그래서 그런 집단부터가 있었어. 무리한부터가 있었어. 그 다음에 수사. 그죠? 수사 과정에서 아마 상당히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데 몇 내 증언도 있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빼면은 뭐 일반 경찰이 지나갈 때 가혹행위라고 부를 만한 것이 난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죠. 근데 통칭하는 국가폭력이지 않습니까? 그 당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국가가 좀 사과를 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해줘야 되지 않을까? 계엄령이 뭐 이 자체가 다 국가폭력이고 국가폭력이 공권력이란 말인데 부마에서는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40주년이 지났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부마 이상하게 다른 나는 부마 사태를 가혹행위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정도의 공권력 행사는
비판받을 정도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주 사태와 연결시키는 거고. 아니 광주랑 상관없이 지금 상관없이 이제 그 정말 수사할 때 뭐 고문이 있어가지고 뭐 몸이 상했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개별적 차원이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집회 네. 그러니까 일단 불법 집회잖아요. 불법 집회고 또 불법 폭력 집회죠. 거기에 대한 계엄령 선포에서 이루어진 진압 과정에서 뭐 사람 죽은 게 없어요.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이분들이 이제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형법이든 민법이든 민사든 형사든 어쨌든 보상을 이야기하고 40주년이 지났는데 그분들이 막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이 사회는. 근데 부마 사태에 대한 성격 규정인데 광주 사태는 이게 국민 저항권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재판에서. 그리고 진압한 게 오히려 반란 행위가 된 거예요. 진압 행위가. 부마 사태는 광주 사태와 법적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마 사태를 진압했다 해가지고 뭐 감옥에 보낸 사실이 없거든. 법적 성격이 달라요. 아직은 전 이 부분이 이거는 어떻게 취재를 하셨나 궁금한 게 아까 그 계엄령 관련해서 차지철 경호실장이 당시 이제 밤 9시 30분에 박창근 군사령 전화를 그렇게 그러죠. 네? 전화를 그렇게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취재를 박정훈 씨한테 들은 거죠. 아. 그 뒤에 좀 뒤에 든 것 같은데. 전화가 왔다 그러죠. 전화가 네. 왔다 그러니까. 그럼 뭐 박창근 씨가 내한테 하는 거죠. 아. 내가 그 뒤에도 박창근 씨를 만나고 있거든. 네. 그럼 정확할 거예요. 그렇게 들으셨고 이제 궁금한 거 적어놓은 거라서요. 혹시 그때 그 선생님께서 취재하셨던 것에 그 녹취나 또는 어떤 당시 이제 기록물이나 이런 거 혹시 지금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뭐 다른 사람들은 못했는데 그런 이제 기록물 뭐 전단지 이런 게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집에 내가 그런 자료를 어제 처박아 놓고 있는데 찾아봐야 돼. 그럼 다 구술로 그게 대부분 적으신 겁니까? 아니면 녹음을 녹음도 했지. 녹음도 하고 메모도 하고 했는데 네. 녹음 안 가져있고 뭐 메모에 문제가 없지. 아, 난 그런 거 잘 안 버리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그 엄청난 자료 엄청난 자료는 여기 뭐 엄청난 자료는 뭐겠어요. 디테일함이 이 책이 없으면 역사가 메모. 지금 부마를 제대로 이렇게 구술조차 못할 정도의 대단한 책인데요. 그때 이게 하나 다행스러운 게 기억이 생생할 때 내가 네. 메모를 한 거야. 지금은 모르지. 바로 어제처럼 맨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 그걸 여러 사람 등문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쭉 정리를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때 경찰 출입을 했으니까 경찰관들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입체적이죠, 그죠? 근데 그 이야기도 있지. 작전차가 딱 불날 때, 네. 그게 또 그 작전차가 내가 출입하는 부산청 경찰서 소속의 작전차였다고. 네. 그 차를 타고 있던 사람이 그 이름 나오죠. 네. 그 지휘한 사람이. 그 진압을 지휘한 사람이 네. 경비과장이었어. 그 사람이 이무영이라는 경비과장인데 이 사람 나중에 경찰청장 되잖아. 원래 그게 때 계엄차라서 이- 불지른 게 아니라 그냥 불질렀다고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게 계엄차인 게 경찰 아니 예, 작전차 승용차. 내가 네. 작전차라고 하는 건 경찰서의 작전차라는 뜻이에요. 네. 데모 진압할 때 네. 트럭이 하나 나오거든. 네. 그걸 뒤집어 가지고 기름 새니까 그게 붙지. 선생님 그 제목이 있네. 네. 근데 아주 적으면서도 아주 재밌게 적었습니다. 그걸 네. 한번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죠. 예, 재밌었어요. 그 아주 내가 실명은 안 밝혔는데 이무영이라고 그때 부산경찰서 경비과장인데 김대중 정부 때 이 사람이 치안본부장 경찰청장이었어요. 이무영. 선생님이 그 휴가를 내시고 광주까지 취재를 가셨다고 그렇죠. 얘기를 예.
어떻게 그런 마음을 위험하지 않습니까? 휴가 연관이셨다. 연관이요. 네. 어떻게 그렇게까지? 호기심이죠. 부마 사태 취재를 했기 때문에 네. 광주 사태도 취재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또 하나 더 생긴 거죠. 취재한 걸 직접 지면에 옮길 수 없다는 생각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좀 쓸 수 있었지. 광주 때, 또 상당 부분 지면에 반영이 됐고.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회사를 그렇죠. 그만두시게 그렇죠. 되는 네. 왜? 안 그래도 그게 이제 언론 약간 1980년 봄쯤 되면 언론사마다 네. 이 말하자면 일종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거든. 거기서 내가 핵심 멤버라고 이래가지고 회사에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걸리지. 잘 걸리죠. 잘 걸리죠. 그래가지고 항명했다 해가지고 네. 이렇게 됐는데 회사에서 그 누가 왜 시켜서 그런지 알고 회사에서 잘렸는데 나중에 이 신군부에서 기자들을 공식적으로 네. 이렇게 쫓아낼 때 또 4명 내에 또 들어간 거라. 내가 미리 나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손님 날 보고 확인사살 당했다. 2번 그렇게 회사에서 그럼- 특종을 하고 두 분이 아니네. 회사에서 내 그만둔 건 3번. 국제신문에서 또 한 분은 포항에서 박 대통령이 석유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을 때 내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석유는 경제성이 없는 거라고. 그런 논문을 썼다가 내가 국제신문에서 쫓겨나왔고 그게 76년이에요. 그다음에 1980년 5월 그리고 조선일보를 옮겨서 월간조선에 82년 2월로에 한국맨이 CIA라는 글을 썼다가 이쪽 안기부에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3군데가 회사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지. 3번 쫓겨났다가 3번 다 돌아왔어.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그 당시 그 광폭한 상황에서의 기자로서의 느낌이나 뭐 생각들은 어땠었습니까? 광폭한 상황은 아니고 박정희라고 독재라고 부르지만 그런 독재란 말이 어울리는 게 아니고 그때도 다 정부 비판을 했고 다만 대통령과 군대를 비판 못했지. 언론 자유가 말살된 게 아니라 언론 자유가 제약되던 시기입니다. 제약되던 시기지. 그건 전체주의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정부와 기자가 서로 소통을 하고 같은 고민을 나눠가지고 아니 기자들은 알고 싶은 걸 다 취재를 해가 쓰고 싶은 걸 다 썼는데 이렇게 되면은 좋아할 사람은 북한밖에 더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럼 그건 기자들이 들어도 이거 기사 욕심만 채워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하는 그런 관계였다. 그래서 그걸 딱 이분법으로 해가지고 그때 언론 자유가 없었다 뭐 안먹은 시대였다 하는 것은 전혀 말이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전체 총평만 이제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마에 대한 그 선생님의 전체적인 총평 하나를 마무리로 이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마 사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마 사태가 11.6 사건, 즉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직접적인 도화선이었고 11.6 사건으로 권력의 공백이 생긴 것을 메운 게 바로 12.12 사건, 즉 전두환 세력의 등장이죠. 그 다음에 바로 5.18 광주 사태 또는 신군부의 집권으로 연결이 되는 이 일련의 소용돌이에서 맨 처음 일어난 사건이 12.6 사건입니다. 11.6 부마 사태죠. 10월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에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동기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이 학생들의 분노 그리고 당시 부산 사람들의 어떤 정의감 그리고 장기 집권에 대한 의문심이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순수한 동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이라는 지방이 아주 그 부산 사람들도 개방된 사람들이고 성격이 그러고 불의를 못 보고 정의감이 강한데 바로 그런 표현이 부마 사태로 나타났다고 보고 그것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 시기에서 부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부마 사태 그리고 1985년 2.12 총선 때의 선거 이변 그리고 87년 6월 18일 부산 대시위 그것이 촉발한 게 바로 6.25 선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부마 사태는 부산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기념비적인 사건인데 나는 항쟁이란 말이 적당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쟁은 너무 좁아요. 어쨌든 부마 사태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상당히 민주적인 요소가 많아요. 여기에는 무슨 뭐 폭력이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시위를 한 사람들이 뭐 총 들고 칼 들고 나오는 건 아니고 민주적 방법.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2.12 총선, 그러고 6.18 대시위도 다 평화롭게 한 거니까 여기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산이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넓게 보면 개화기 때부터 개항 시기 또 서구문물이 들어올 때 창구 역할을 하고 6.25 때는 한국을 지키는 교도소 역할을 하고 또 산업화 시절에는 부산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수출 기지였잖아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 시기에는 또 민주화의 아주 성지라고도 하더라면 뭐 그렇게 우선 숭배할 필요는 없고 민주화의 아주 중심이었고 그래서 부산 분들이 이 기록을 제대로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 파괴적인 무슨 게 아니고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내는 시위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망자가 없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평가가 돼야 된다. 부마 사태라는 지금 뭐라고 네. 명명해야 될까요? 항쟁이 아니면 뭐 어떤 뭐 부산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이니까 부산 민주화 운동. 마산은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항쟁이라는 건 이게 좌익적 용어니까 너무 좁아. 아 오히려 그게 더 좁은 좁지 개념이. 그리고 그 말이 좀 이렇게 뭐 자꾸 그걸 내리는 듯한 그런 말이에요. 항쟁 저항하고 싸운다는 거. 그보다는 좀 더 큰 놈이지. 마산 시민들 만나면 광주 민주화 운동이면 부산 민주화 운동이지. 동아 민주화 운동. 마산 시민들 만나면 마산 항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히려 그래서 의미를 크게 쓰는데 그 족보를 잘 보면 다 좌익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마부 그건 굉장히 부마 전에는 마부 사태라고 참 4.25로 연결. 부산과 마산이 이렇게 같이 갔다는 거.